행복에 관련된 네. 이야기를 한번 좀 저희가 들어볼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행복하시죠? 지금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지금 행복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셔야 되는데 지금 교수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이 정도면 엄청 행복합니다. 지금 교수님의 행복에 대해서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교수님이 조금 약간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이거 행복하신가 지금. 자 일단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 이 질문을 30년간 연구한 세계적인 행복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이에요. 제 첫인상 가지고는 맞추기 되게 어려우실 텐데 어쨌든 제 반평생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이제 뭔가 사실 행복을 오랫동안 연구하신다고 하면은 왠지 저희 그 선입견일 수 있어요. 뭔가 환한 미소,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의상도 지금보다는 훨씬 밝은 네. 뭔가 이런 느낌. 저희가 그려는 이미지가 있는데 교수님이 원래 재미는 반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미는 있어요. 아니 그거는 확실해. 누구나 하루하루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늘상 우리가 말을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한번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마다 그 답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죠. 같을 수 그래가지고 없죠. 그럼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즐거움의 합이에요. 내가 그걸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느끼던 간에 이것이 자주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덜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의 조셉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에 제가 많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선언을 해야 행복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뭐 맞는 얘기예요. 마음먹기 나름이다. 근데 마음먹기 나름인 것도 있는데 또 원론적으로 생각하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조세님은 이 탁자를 보고 막 지금 너무 해피하세요? 사실 이걸 보고 해피하진 않고 교수님 보고 해피해. 그건 당연한 거고 어쨌든. 교수님 보고 갑자기 막 너무 신이 나가지고 저는 근데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 좀 몰아갑시다. 네. 행복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면 난 행복해지고 싶어. 난 이 탁자 보고 행복해. 이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진 않지. 뇌가 탁자를 보고 시계줄을 보고 막 해피한 뇌는 고장난대요. 뇌는 그렇겠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예. 변별력 없이 아무 때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또 내 마음이 마음대로 통제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감정 시스템이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할 땐 불안을 해야 되고 그건 느껴야 되는 거다 내가. 심지어 우울함도 우울할 때 느껴야 느껴야 돼. 돼. 끊임없이 내가 그냥 난 행복해 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행복은 감정적인 거고 어떤 감정적인 경험은 우리의 의지 같은 것으로 탁탁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뇌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감정을 만들어야 돼요. 가령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될까요? 공포심을 느껴야 돼요. 그렇죠. 악어를 보면 공포심이 있어야 돼. 근데 잘못된 감정을 느끼면 악어를 봤는데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런 사람이 지금 없을까요? 악어 배 안에 있어요, 다. 악어한테 잡혀먹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적절한 상황에서 감정이 딱딱 켜지는 게 중요해요. 이 감정을 주관하는 이 뇌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쉽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일말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디자인이 된 게 아니라 이런 생존과 이런 것의 확률을 높이도록 이 뇌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따라 달아.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의지를 다지고 뭔가 이 상황을 내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수는 있으나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현실을 부정하고 그렇죠.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그렇진 할 수 않아요. 있어. 아닌가 봐요. 그렇진 않아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행복함을 느끼는 그 개인차들이 좀 있습니까? 있죠. 아주 큽니다.
그런 게 어떤 선천적인 기질이 우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근데 지금 행복한 사람의 개인차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이런 대표적으로 나오는 특성이 외향성이라고 하는 성격 기질이 행복과 확실히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한 연구가 아니라 수백 수천 편의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아, 외향적인 분들. 네네. 아. 이 행복감은 언제 켜지느냐? 인간에게 제일 중요했던 자원이 등장했을 때 생존. 그거는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을 만날 때 잘하고 있어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전구가 켜져요. 그러면 세상에 가장 뭐랄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 뭐냐면 어떤 성격이 좋습니까예요. 왜냐하면 성격이 다 있는 거는 각자 그 성격의 특성에 쓰임새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수저가 귀한 걸까요? 젓가락이 귀한 걸까요? 그러니까 두 개의 쓰임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그렇게 객관식으로 묻는 것 자체가 우문이에요. 왜냐하면 국을 먹을 때는 수저가 있어야 그치, 되고 그치. 네네네. 콩나물 먹을 때 젓가락이 있어야 되지. 그쵸. 다시 말하면 성격을 우리가 수저 젓가락에 비유하자면 아. 뭐가 좋으냐 이거는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아. 크게 보면 외향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향적인 사람들 금방 뭐 지칠 때도 지칠 때도 있고 네. 용맹하기도 하고 네. 뭐 등등인데 용맹을 넘으면 뭐죠? 오지랖이 될 때도 오지랖도 있고 네, 네. 만용이 있을 수도 네. 있고 뭐 가끔 그래서 뭐 사실은 나대는 경우도 있고. 많이 죽어요. 아 그렇죠. 용맹. 아.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악어가 앞에 있는데 야 내가 정리할게. 그렇죠. 득과 실이 아 근데 교수님 외향적이면 많이 죽는다. 저 굉장히 그러니까 저 굉장히 이것도 너무 외향적인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이제 설명을 그러니까 하자면. 설명을 하다 보니 아니 딱 생각나는 케이스가 뭐예요? 영국의 마우리스 윌슨이라고 하는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전혀 등산 경험이 없어요. 어? 에베레스트를 정복한다는 게 너무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네. 아주 외향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이 양반이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 내가 경비행기를 사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가갖고 에베레스트 중턱쯤에 추락을 시킨 다음에 나머지로 올라가겠다. 기가 막히죠? 너무 약간- 너무 무모하죠. 약간 허무맹랑한 네. 얘기. 슈퍼 외향성. 네. 죽었어요. 외향적이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아 맞아. 그건 아니다. 맞아요. 그런 스트레스를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한 얘기를 했던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향적인 분들, 집에 있길 좋아하는 분들은 덜 행복한 건가? 이런 질문을 또 저희가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래서 네. 내향적인 사람은 사실은 외향적인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서 뭐 거울 앞에서 시집 읽을 때 제일 행복하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최근 연구를 보면 흥미롭게도 나 혼자 할 때 있는 즐거움이 누구와 할 때 뭔가 증가하는 폭의 정도가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더 커요. 누구랑 뭘 할 때. 다시 말하면 어쩌면 외향적인 사람보다 사람이랑 뭔가 즐거움을 교류하는 것을 더 뭐랄까 만끽하는 거는 내향적인 사람. 근데 이게 특이하네. 왜냐면 또 요즘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난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좋아.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시거든요. 내향적인 사람의 특성이 자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잠재적인 부정적인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예상을 해요. 이거 새로운 모임에 가면 어색함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이 막상 가면 별거 아니야. 맞아요. 그죠? 막상 가면은 또 잘 있어. 인간에게 제일 재미난 자극이 뭐냐면 다른 인간이에요. 그래서 외향적인 분들은 이 약간 결핍된 자극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주변에 있는 재미난 자극인 사람을 계속 찾는 거예요. 외향적인 친구가 뭐 밥 먹자 잘 있니 그러면 너무 고마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를 꼭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용당하는 거예요. 자극의 어떤 자극 하마 같은 것이 외향적인 사람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의도는 뭔지 알겠까? 이용이라는 표현이 좀 자극적으로 좀 들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도 그 사람입니다만 네. 내가 어떤 요 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사람과의 어떤 요 시간이 좀 필요할 때도 있다. 맞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을 위해 전 세계 맛을 찾아다니는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문정훈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네.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놀 것인지 요거를 연구하는 농경대사학부 문정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니 그 말 네. 그대로 우리 서울대에서 이제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맛잘알. 그죠? 그렇게 소문이 좀 나 있습니다. 아, 그죠, 그죠. 그렇게 소문이 좀 많이 나 있으시다 그러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다가요. 네. 맛있는 걸 먹고 마시면서 그 음식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수다 이야기. 떨면서 저도 제일 좋아요.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에서 음식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교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음식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네. 많은 음식들을 돌아다니면서 드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관광지에는 별로 흥미를 잘 못 느낍니다. 어. 그 동네 사람들이 뭘 먹고 있고 왜 이걸 먹고 있지? 왜 이런 식으로 먹고 있을까에 가장 큰 관심이 이제 가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시장을 가게 되고 마트를 가게 되고 아. 조금 더 나가면은 농촌을 가야 되죠. 시골을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예전에 스페인을 갔었는데 스페인에 있는 한 그 소 목장입니다. 목장 겸 스테이크하우스예요. 근데 거기 그분이 호세 고르돈이라고 하는 생산자인데 호세 카르라스. 야, 호세 카르라스. 야, 네, 그분이 뭐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 있는 이거 이베리아 반도잖아요. 알죠. 이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거기에 있는 그 재래소, 토종 재래소들, 네네네네. 그 소들을 모아서 기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한우의 등급이 있잖아요. 네네네. 등급이 높은 것들은 대부분 마블링이 높은 것들이 많은 것들이 그렇죠. 높거든요. 일단 고기를 자른 면을 보여주는데 마블링이 별로 없어요. 질기고 맛없겠다. 딱 먹는데 육향이 등심을 먹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질길 수가 있는 부분을 나중에 물어봤더니 마블링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육향을 즐기시는 네. 이 고기가 원래 갖고 있던 그 육향을 끌어올리는 거죠. 야,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런 소가 뭐가 있을까를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울릉도에서 찾았습니다. 네. 한우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그 노란색 그 누렁이만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칡소라는 게 있습니다. 칡소가 칡농구를 할 때 칡인데요. 네네네. 이게 왜 칡소냐? 그 가죽 있잖아요. 네네. 가죽이 마치 칡 뿌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마치 호랑이 호피 예, 가죽처럼 예, 이렇게 예. 되어 있어서 네네네네. 칡소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울릉도에 갔더니 이 칡소들이 있는데요. 네네네. 이 칡소가 그 되게 독특한 게 그 울릉도의 산에 나는 산야초들을 먹여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유의 향이 배어 있습니다. 네. 특유의 식감과 그 특유의 육향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먹으면 일단 씹었을 때요. 이 근섬유라고 그러죠. 근섬유가 네, 네. 치아를 가지고 하면 이게 다다다다다다닥 깨지는 느낌이 딱 나면서요. 이게 다다다다다다닥 깨지는 느낌이 딱 나면서요. 거기서 육즙이 즙을 딱 가두고 있다가 쫙 흘러나오는 거죠. 다다다다닥 깨져요. 네. 다다다다닥 깨집니다. 뭔지 알아요? 한꺼번에 물컹이 아니고 아니요. 층을 다다다닥. 네네네. 거기서 그 층이 다다다닥 이게 뭘까? 이렇게 끊어지는 게 느껴지는 게 고기가 특징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네. 있을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누렁이 빼고는 거의 다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일제 강점기 시절 1938년도에 그 일제에서 이 칡소는 다 우리가 포기를 해버리게 된 거죠.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예. 실제 이 거의 칡소가 거의 1000마리 가까이 있었대요. 울릉도 그 섬에서. 네. 근데 지금 수요가 줄고 그러니까 이제 150마리밖에 안 남았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지금 상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반론이 들어오냐면 아니 이 칡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도 않다고 하는데 지금 울릉도에 그거 상품화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천연기념물로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산자는 더 기릅니다. 그렇죠. 그럼 개체수가 올라갑니다. 네, 개체수가 올라가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에 있는 그 흑돼지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제주 흑돼지가 다 우리나라의 제주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놀랍게도 80% 정도는 미국 버크셔 계통이라는 거예요. 20% 정도가 우리나라 제주의 그 혈통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토종 돼지로 지금 나온 게 난축 맛둔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네네네.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재래돼지의 그 유전 인자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농가 하나에서만 겨우 갖고 있었는데 좋은 상품으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베리코 돼지의 쉽게 말하면 대항마로 우리 국내산 품종으로 얘를 이제 성장시켰거든요. 그렇게 해서 셰프님들까지 막 협업을 해가지고 얘가 성공을 하니까 이게 농가 수가 1개에서 4개로 늘었습니다. 개체 수도 훨씬 늘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상품으로 개발하니까 아하. 소비자들이 찾으니까 생산자들은 개체 수를 더 드리는 거죠. 그냥 드시는 게 아니다 이게. 그냥 나 맛있자고 드시는 게 네, 아니다 지금. 아닙니다. 예예. 아 참 교수님처럼 이렇게 잘 드시는 분들은 특히 고기 같은 거 구우실 때 이것도 좀 예민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고기 구울 때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저기서 소리가 질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네, 네. 그 불판 데워지기 전에 그거 올리면 안 돼. 절대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이거 뭐 불판도 아닌데 이렇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안 돼요. 네. 고기 구울 때 뭐 어떤 팁이 일단 좀 있을까? 가장 고기를 구울 때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불판집 구울 때입니다. 고기를 얹어서 딱 닿아서 딱 내가 이렇게 봤는데 불판에 단 고기면이 회색이 되면 망한 거다. 아, 회색될 때 있어요. 예, 그건 잘못 구운 거죠. 가장 큰 이유는 그 쉽게 말하면 고기와 불판 사이에 수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쪄진 겁니다. 고기를 찌면 회색이 되잖아요. 그게 회색이구나. 예, 예. 그러면 이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불이 충분히 써야 한다. 2번째 고기를 굽기 전에 그 고기에 수분을 잘 제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먼지가 나지 않는 이런 그 키친 타월 있습니다. 네, 네, 그걸로 있죠. 꾹꾹꾹 눌러서 수분을 좀 빼야 되는 거. 네, 딱 닦고 딱 올려야 됩니다. 게다가 소금도 미리 뿌려 놓으면 더 좋은 게요. 그러면 삼투 현상이 생기면서 소금이 간이 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수분을 끌어올립니다. 걔를 딱 꺼내버리는 거죠. 딱 보면 마이너로 확 올라오고 간은 안에 살짝 까끌어하게 돼 있고. 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년간 학생의 심리를 분석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입니다. 뭐 자기소개까지 깔끔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 그 교육학과에서 교수님은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저는 교육심리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심리학은 또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게 되게 교육에서 중요하잖아요. 네. 그걸 잘하려면 학생들의 심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교육을 심리적 관점에서 보는 학문이에요. 신기하네, 이거. 아니, 그 예비 교사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학생들의 심리를 조금 그 아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상식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하고 이런 교육심리라고 하는 연구에 기반해서 가르치는 거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수업을 하는데 학생 하나가 엎드려 자거나 우리 조세호 씨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수업 시간에 자거나 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학생들도 계속 그 조세호 씨 같이 딴짓하는 학생 본단 말이에요. 보죠.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너 나가! 너 나가! 나가 이 자식아! 지금 뭐 하는- 야, 뭐 해? 일어나, 너 일어나. 겨울에는 뒤로 가서 창문 열어. 창문 열어서. 뭐 저희한테는 그런 게 너무 많죠.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뭐요? 일단 학생 인권도 있고 그렇죠 요새 또 교육은 학생이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학생이 다음에 열심히 선생님 말씀 듣고 필기하고 그러진 않죠. 안 하잖아요. 아이가 더 관심을 받고 일종의 그게 강화가 돼서 그 행동을 더 할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좀 반항하는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를 다른 친구들한테 던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돼요? 조세호 씨도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면 딱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보죠. 그때 딱 우리 조세호가
수업에 집중하네. 야, 뭐 보기 좋다. 이렇게 긍정적 행동이 나타났을 때 칭찬해요. 네. 아 근데 이게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그 학생 입장에서 너무 놀랄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어떤 나에 대한 그 긍정적인 기대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 좀 그렇게 행동이 좀 옮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충족적 예언 효과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쓰잖아요. 소위 말해서 피그말리온 효과. 아 피그말리온. 그러니까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도 있는데 교사가 긍정적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학생에게 그게 직접적으로 표현이 안 되도록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돼서 학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다. 이거는 태도뿐만 아니라 공부 결과도 근데, 바뀔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예.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거니까 그 친구들은 그렇게 뭐 조세호 씨가 되게 날카로우세요. 네. 서울대생들도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야 내가 좋은 대학 가야겠다 수업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딱 대학에 오면 이게 내가 가졌던 생각이 뭔가라는 회의감이 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 가서 왜 공부해야 되지? 분명한 목적 의식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 안 하고 딴 거 하거나 또 수업에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아니구나. 왠지 서울대를 간 그 학생들은 다 뭐 전국에서 공부를 그래요. 뭐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합니다. 공부는 잘합니다. 아 그래요? 공부 더 잘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좀 여기서 좀 이게 또 멀어지네. 아니 근데 이게 저 서울대 오래 계시면서 느낀 게 좀 서울대생들만의 또 특징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일단 학생들이 진지해요. 삶에 대해 진지하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진지하고. 그래요. 근데 이걸 또 다른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노잼이네. 이게 표현이 격조가 있다. 진짜. 삶에 대해 진지하다. 진지해요. 예. 네. 예. 근데 이걸 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노잼이다. 예, 예.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다. 예, 예. 어허. 이 교수 설명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어디 말씀을 왜냐면 지금 교수님이 오늘 나오신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광클 수업이신 거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수업이. 교수님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인기 있는 그 수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주 상위권에 있는 인기 있는 수업은 아니고 그냥 학생들이 서로 추천하고 좀 들으면 좋겠다라고 공유되는 수업. 이렇게만 좀 이게 제가 봤을 때 교수 화법입니다. 이거. 그러기 이게 또 교수님의 이것도 또 교수.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면 뭐 이게 거쳐갈 게 많네. 뭐 이렇게 수식어도 많고. 예. 죽은 자를 통해 삶을 배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법의학자 이호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법의학 교수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인문사회학교실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이호라고 합니다. 야. 안면 우려이 있고 또 눈꺼풀 결막에서 일혈점이 다수 나타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목눌림이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발생한 경부압박 질사 우리가 흔히 액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법의학자시니까 당연히 법의학을 가르치시는 거 알겠는데 인문학 강의도 하세요? 보통은 우리도 이제 전공을 들어가기 전에 다양한 교양 학문을 접해야 되죠. 네. 마침 제가 법학을 또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의학 말고 다른 것을 전공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인문학 네가 해야지 그래서 네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저 인문학은 주로 어떤 걸 가르치십니까? 지금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는 뭐 들어본 적도 뭐 좀 가물가물한데 뭐 이게 읽어본 적이야 뭐 더더욱 없고요. 살짝만 짧게 얘기해 주시면 어떤 얘기입니까? 내용이에요? 플라톤의 국가로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소크라테스한테 묻죠. 도대체 위선자들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하고 모든 편법을 써서 이득을 취하고 성공한 저들의 삶이 부럽지 않습니까, 선생님? 정말 정의롭고 착하게 사는 사람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선생님의 입으로, 선생님 말씀으로 정말 진짜로 바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올바르게 사는 것이 왜 행복하고 왜 유익하고 그걸 왜 알려주십시오. 아름다운지 그걸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하루 저녁 내내 토론을 해요. 인간이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을 보기엔 너무 작으니까 야 인간하고 비슷한 국가를 한번 건설해보자. 큰 국가에서 정의로움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게 되면 인간이 정의롭게 사는 것 또한 같은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제목이 이제 국가가 된 거예요. 이야. 일목요연하게 바로 읽었다. 이래서 선물을 해드리면 안 돼요. 전 읽었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우리 학생분들도 이 책을 다 잘 읽어 오십니까? 우선은 책을 다 사게 하죠. 어. 대학을 예과를 두면 뭔가 좀 두꺼운 책 한번 들고 다닐 필요도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설득이 되네요. 설득이 되는데요? 자, 이제 의과대학에서 아마도 생소할 겁니다. 그러나 의사는 질병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안고 있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고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도 의사의 역할을 했던 것 같고 플라톤 또한 의사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게 저 우리나라 의과대학들 중에 법의학은 뭐 전공으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선 아쉽게도 제가 알기로는 43개 의과대학 중에 10개 정도 됩니다. 아니 법의학자분들끼리도 단톡방이 있다 그래요? 예, 있죠. 지금 제가 오늘 보니까 56명이 단톡방인데 지금 이 안에 거의 국내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와 있네요. 거기서도 교수님들 이모티콘 많이 쓰십니까? 쓰는 분들이 있고 그걸 못 쓰는 분이 그 세대 차이는 보이죠. 쓰십니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걸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거 쓰세요? 그 빵빠레 날리는 거 보면 누가 어디 뭐 상탔던 빵빠레 한번 날려. 뭐 그런 식으로지. 우리 교수님은 좀 법의학자가 되신 계기가 좀 있습니까? 저는 조금 독특해요. 제가 이제 80년대 학번인데 그때는 뭐 강의실에 이렇게 붙어 있기는 좀 어려운 시국들이 많아서 이제 유월항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때 이제 아무래도 학생운동을 하고 변혁을 해보려고 하다가 89년도에 이제 광주에 조선대학교 이철규라는 민주조선 편집장이 있었어요. 국가보안법 소개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유원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수배를 받고 있던 조선대학교 학생이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던 조선대학교 이철규 군이 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이철규 군의 사체가 발견된 지 21일째인 지난 5월 30일 이 군이 검문 토주 중 추락 익사했다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 군이 지난 5월 3일 밤 10시 12분쯤 광주시 청옥동 제4수원지 청암교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자 산속으로 도주해 숲속에 숨어 있다가 청암교 아래 석축소단 급커브 지점에 이르러 음력 금은밤의 어두운 상황에서 수원지에 빠져 익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사 결과는 경찰이 검문 도중 이 군을 놓쳤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부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가능합니다. 익사라고 납득시킬 만한 근거가 없어요. 고도의 부패로 인해서 사인은 불명임을 하고 먼저 전제를 하고 비록 부패가 진행됐지만 여러 장기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돼서 생전에 입수했을 가능성은 나도 인정된다. 아마 그 죽음을 제가 그때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실은 정말 뭐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이 길 가야겠다, 이렇게 가야겠다. 앞으로도 많은 의문사가 있을 테고 많은 죽음들이 있을 텐데 꼭 그런 학생운동이 아니더라도 우리 죽음에 대해서는 왜 접근하지 못할까? 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더 증진시키고 생명을 연장하는 건 좋은데 죽음에 있어서 건강성 지표는 누가 챙길 것인가 싶어서 그러게 이제 그때 결심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저는 행복한 사람이죠. 꼭 하고 싶었던 일이고 누가 잘하는 일이라고 행복한 사람이죠. 그럼 지금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저는 제가 행복한 표정과 뭔가 잘 사는 표정을 했을 때 법의학이 정말 재밌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아니 저는 진짜 아니 실제 이렇게 법의학 수업을 하게 되면 실제 사건을 접할 일이 굉장히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뭐 사례 보면서 자기들이 눈이 열렸을 때 굉장히 재밌어하죠. 근데 그게 거의 별똥별 수준으로 싹 사라집니다.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왜 그러죠? 야 이거 왔구나. 근데 이제 그걸 놓치죠. 그래서 제가 톰 소어의 작전을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톰 소어가 이제 이모한테 페널티를 먹었잖아요. 페인트 칠하라고. 맞아요. 지나가는 친구가 야 뭐야 했더니 너 벌 받는구나. 아니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건데 넌 함부로 못해. 나 좀 하면 안 돼. 안 돼. 이거 나만 해야 돼. 막 자꾸 하니까 장난감 갖다 줘. 뭐 하면서 이제 그 페인트 장사를 하죠. 장사를. 네. 그러니까 네가 법의학을 한다고 해서 저는 넘어가지 않죠. 그럼요. 저는 관심이 없는 척하죠. 학생들한테. 너 정도는 안 돼. 법의학이. 그 정도 관심은 수태 매년 있었어. 찾아온다고 아유 의대 졸업하고
또 찾아온다면 인턴 마치고 또 찾아오면 전문의 좀 따고 그렇게 여유 부리도 전문의 따고 나면 또 떠나버리고 없어요. 그때는 나도 스그레스가 됩니다. 계속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제 이제 바로 밑으로 그 법의학 교수가 한 분 더 계세요. 그분도 이제 제자 노상재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저처럼 돌연변이 혼자 커갖고 온 학생이에요.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3년 차 때. 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손을 잡았죠. 잘 왔다. 그리고 정말 부자나 또는 뭐 화려한 자리는 아니더라도 행복한 인생 같이 살 수 있다 우리. 같이 공유하면서. 외롭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일만 남아있다. 우리는 행복한 일만 남았다. 이게 지금 뭐 막 이렇게 인기 있는 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는 언젠가는 떨어지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법의학은 더 낮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올라가겠죠. 이게 제 생애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능성 면에서는 그게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근데 실은 노상재 교수 앞에 3명 정도가 법의학을 하겠다고 했다가 있었어요. 안 했어요. 선배들이 누가 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감히 얘기를 못 꺼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숲에 가려서 못 봤던 보석이죠. 이들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보석이 혼자 남았던 거예요. 야 표현이 좋으시다. 아니, 그분을 위한 찬사는 뭐든지 해야 되죠. 그 좀 부검감정서를 쓰기 힘들 때도 좀 있으시다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을 할 때는 참 가슴이 아프시죠. 아프죠. 힘들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운명의 끈이 얼마까지인지는 모르죠, 우리. 그러나 그것이 이보다는 길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며칠째 학교를 안 나오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임선생이 신고를 했고 밖에 신문이나 우유가 쌓여 있고 그래서 경찰이 시정자한테 따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복도 쪽에 있는 방에는 초등학교 5학년 애가 목 졸려 살해당해서 가지런히 침대에 누워 있고 안방은 햇볕이 들어오는데 이불을 걷어보니까 칼로 찔려서 살해당한 엄마가 부패된 채로 있고 화장실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목을 맸어요. 현장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누워있는 5학년 위에 본 벽에 그 당시 동시 경연대 같은 거 해가지고 상 타면 판넬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옛날에. 거기 이 애가 가을이 되면 나무는 너무나 이쁘다는 거예요. 형형색색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더 이뻐, 아니야 내가 더 이뻐 이렇게 서로 다투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옷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낙엽이. 낙엽이 시인 이유가. 그래서 야, 이런 시인이. 근데 이게 저도 무지하다는 것이 언제 알게 됐냐면 정신과 선배가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건 그런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애는 SOS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지금 우리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이것이 자기는 우리 시가 이렇게 그렇게 써지는 거예요, 시가. 그래서 이게 참 우리는 얼마만큼을 더 노력하고 더 생각을 해야 될까. 이게 나 지금 조금 전에 소름이 돋았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얘기하신 대로 이게 참 시적으로 그렇죠, 너무 그렇죠. 멋지게 표현을 했다. 단풍이 그냥 떨어지는 것을 서로 아름다움을 다투다가 이게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그래서 더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 있는 또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저희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이런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인, 남모르는 이런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뭐 삶이 정상 같지만 저는 죽음을 너무 보니까 살아있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 많은 사고와 그 많은 힘든, 그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고 그 많은 위험들이 깔려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살아 있을까? 내가 오늘 KTX 타고 오는데 KTX가 부딪히지 않고 도착한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보면 삶이 오히려 신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교수님, 밸런스 게임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강의 시간에 자는 학생, 강의 시간에 떠드는 학생. 좀 자는 학생한테 더 점수를 줘요. 왜냐하면 저 학생은 수업 시간에 자는 게 아니에요. 자면서도 수업을 듣는 거예요. 자면서. 너무 감사해요. 이 교수님 수업이 인기 있는 이유가 있네요. 난 그래서 감사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진도는 그 학생한테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해서 나무가 크는데 10가지 원소가 필요하면 하나가 부족하면 나머지가 2개씩 있어도 안 커요. 얘 때문에. 이 전체에서 눈 뜨고 있는 애들이 중요치 않아요.
저 애를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자는 학생 이름을 정해줬죠. 최소율이라고. 그 최소율의 법칙이고. 아, 최소한의 법칙. 저 친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방송 소율이가 봅니다. 이름 이쁘다. 이름 멋있는데 소율이. 최소율. 남자는 소량이. 소량. 최소율. 너무 보고 싶다. 소율이와 소량이. 지금 4학년, 본과 4학년 소율이. 있어요?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 전공 교수로 있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교수님 저는 진짜 수많은 걸 봤지만 꾸물거림을 연구를 하신다고요? 꾸물거림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우리 네, 주변에 되게 많죠. 네. 20년간 이 꾸물거림을 연구하셨다고요? 사실 저는 완벽주의 연구하는 사람인데 예. 실제 완벽주의자 중에서 꾸물거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을 미루는 거고.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교수님 얘기를 듣고 이제 저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연초에 사실 계획 많이 세우시잖아요. 근데 이제 연초에 계획이 잘 실행이 안 됐을 때 우리의 시작은 설이야. 요게 이제 진정한 대표적이죠. 예, 구정이다. 요게 우리가 하는 네네. 연초에 하는 대표적인 꾸물거림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설 지나면 또 네. 3월에 다시 시작하자. 맞아요. 봄이 새로운 시작이야. 이런 경우도 있죠. 예. 맞아요. 아니 이게 좀 유독 일을 잘 미루는 분들의 좀 특징이 있습니까? 일을 잘 미루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긴 한데 네. 보통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네. 시험 전날 그 학생들이 뭘 하나 이거를 관찰해 본 적이 있어요. 네. 시험 전날 학생들은 생각보다 시험 공부를 안 합니다. 뭐 합니까? 네, 주로 만화책 같은 거 쌓아놓고 많이 봅니다. 네, 보는데 진짜 저도 그랬어요. 너튜브 같은 거 그렇지. 이거를 보면서 제가 물어봐서 시험 전날 공부 안 하고 왜 이걸 하냐고 그랬더니 그 말이 똑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요것만 보고 하려고. 근데 이게 딱 보고 나면 또 뭐 알고리즘 또 계속 나오잖아요. 축구 보면은 손흥민 선수 나오고 계속 나오죠. 그럼 그때부터 과학자가 돼요. 왜냐면 공부를 안 했는데 마음은 불안하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고 나서 할까? 잠깐 자요. 근데 잠깐 자면서 알람을 걸어놓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아침이야. 늘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맞아요. 우리의 신체는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시험 폭망하잖아요. 네. 그럼 다음번에는 그 너튜브 이런 걸 안 봐요. 네. 또 관찰 또 해봤어요. 라면을 끓여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면을. 뭐 식곤증 오죠. 예. 피가 머리에 있던 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졸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자고 나서 할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렇게 두 번째 시험 폭망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완전 망하면 완전 점수가 엉망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상을 치기 시작합니다. 책상을 치우기 시작하는데 그냥 치우는 게 아니라 정말 과다하게 치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우고 주변 치우고 그래서 이걸 쫙 치워요. 그럼 뿌듯하잖아요. 뿌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조금 졸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자고 나서 할까요? 맞아요. 요점 뭐냐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교수님께서 미루기 습관 자기 진단 테스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같이 요거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나는 일반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의 시작을 미룬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저도요. 마감 시간을 앞두고 나는 종종 다른 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서두른다. 기존. 근데 제가 베끼는 거 아닙니다. 거의 좀 비슷해서 그런 네. 거예요. 네. 나는 보통 꼭 필요한 물건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산다. 필요한 물건 바로 사는 스타일이면 바로 그냥 가끔 그렇다. 가끔 그렇다. 그냥 바로 산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죠? 점수가 작은 거죠. 네네네. 지금 거꾸로 하는 거 아니죠? 예, 아닙니다. 생일 선물을 살 때 항상 나는 선물할 시간이 임박해서야 쇼핑을.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대체로 또 그렇지 있네요. 않다. 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점수를 합산을 하시면 됩니다. 5, 6, 7, 8, 9, 10, 11, 12, 13, 14, 14점이네요. 네, 그러시군요. 네. 저는 12점입니다. 네. 두 분 점수를 보니까요. 네. 이게 15점 이하이시면은 네. 시간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네. 15점 이하이시면은. 1점 여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거기 가는데 예. 16점부터 24점까지는 경계 공부예요. 예,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일이 좀 밀리고 있는 거고요. 조금 밀린다. 예, 그다음에 네. 이제 25점 이상이신 분들 네. 예,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상당히 일이 밀리는데 사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말씀하실 때 보면은 네. 거의 지금 사실 네. 일을 빨리빨리 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성격 자체가 좀 그렇게 막
닥치는 걸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근데 미루는 일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있긴 있어요. 어떤 걸 미루세요 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은 조금 미루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중요하지 않는 거.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되거나 나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면 저는 빨리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민폐가 되는 거 이런 민폐가 거, 되는 그런 거는 거 제가 다 빨리 결정해요. 네. 그러나 뭐 내 스스로 그냥 뭐 감당하면 되는 문제다? 그러면은 조금 뭐 시간을 갖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미루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실제로 건강 검진 받는 거예요. 건강 검진. 네, 여러분 12월 달에 가셔서 건강 검진 조금 하시면요 공감되네. 예약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네, 모이셔- 원래 사람들이 한 41%가 가장 많이 구물거리는 부분이 건강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게 좀 유독 일을 잘 미루는 분들의 좀 성향을 한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하도 와서 저한테 네. 이렇게 저는 게을러요, 꾸물거려요 이런 얘기 자꾸 해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렇게 꾸물거리는가 이거를 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같이 연구하는 팀들하고 연구를 해보셨거든요. 같이 연구를 해서 100개 이상의 참고문을 다 봤어요. 혹시 이게 어떤 건가? 그랬더니 첫 번째로 되게 낙천적인 사람이 있어요. 낙관주의. 그러니까 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2시간 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한번 20시간 걸리는 거죠. 그렇지. 네, 상당히 비현실적인 현실감 제로의 낙천적인 낙관주의. 예, 낙관주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좀 마음이 아픈데 되게 자기 비난형이 있어요. 난 안 그러니까 돼. 나는 잘한데 지금 조금만 잘못하면 자책을 자꾸 하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화살을 이렇게 쏘니까 예, 되게 안타까운 게 그중에 특히 죄책감 같은 거 느껴요. 우리 그러니까. 부모님이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이렇게 하니까 내 스스로를 자꾸 작아지게 만드는 예, 그러니까 자꾸 우울해지니까 힘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네. 자꾸 새로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현실을 하면은 상당히 부정형 또는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 저항형인데요. 맞아요. 직장 같은 데서도 상사가 일을 시키면 하기 싫잖아요. 그럼 사학교 네 알겠습니다 얘기해놓고 돌아오면서 나는 안 하고 있지롱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현실 저항형. 그러니까 뭔가 그냥 내 입맛에 맞는 일만 하는 스타일인 거죠. 겉으로는 되게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는. 네 그리고 나중에 이거 왜 안 됐어 하면은 101가지 이유를 대요. 변명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극 추구형인데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시작은 잘해요. 왜냐하면 신기한 거 새로운 거 할 때 항상 일을 벌려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은 딱 잘했는데 작심삼일이에요. 금방 흥미가 식는군요. 그렇죠. 상당히 한국에 많은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네, 완벽하게 일을 해야 되니까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도 많고 동시에 어떠냐면은 혹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다른 사람 평가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형이 있고요. 정말 완벽주의 중에 여러 부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철두철미한 완벽주의자는 꾸물거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열심히 달성해야 되는데 언제 꾸물거리가 미룰 수가 없잖아요. 정신건강 분야에서 관심 가지는 그 유형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사회부가 완벽주의자인데 이 사람들은 완벽주의자이고 싶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부모님이나 중요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대에 부응하다 보니까 액면만 완벽주의자인 거예요. 속은 그걸 따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팎이 항상 불일치한 거예요. 잘해야 돼. 그거는 이미 상당히 자기한테 많이 이렇게 내면화돼서 각인되었어요. 거의 내 거인 것처럼. 그러나 사실 속마음 속에서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럼 다시 이렇게 뒤에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완벽주의자가 꾸물거리는 게 아니라 완벽주의자 중에서 특히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이 항상 외면을 바라봤던 사람, 사회부가 완벽주의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정인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렇게 일을 미루는 행동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성이 높아요.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인들의 53.62%가 이런 성향. 네, 보통 2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렇군요. 완벽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실수하면 안 된다. 그거를 평가할 때 오직 결과만으로 평가해요. 그 안에 어떤 과정이나 노력이 있으면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근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가 다음번 성공을 예약하는 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령 결과가 이번에 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과정에서 노력했고 좋은 뜻을 가졌고 해왔던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자기에 대해서도 좀 더 격려를 해줄 때 실제로 다음에 더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고 훨씬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과제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요 얘기 좀 궁금한데 왜 우리가 이렇게 좀 전날 몰아쳐서 하는 걸까요 이게? 그게 이렇게 몰아치기 하거나 초치기 이렇게 해갖고 성적 잘 나왔던 데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면 나는 잠깐만 해도 성적이 잘 나와.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약간 그 제가 이게 인터뷰를 해보면요, 뭔가 이렇게 쪼이는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쫙 이렇게 타고 오는 느낌 있잖아요. 이거를요. 이때
자기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러니까 우리 전문 용어로 똥줄 탄다고 그러는데 그걸 오히려 그거를 자체가 살아있다 내가 생생하다고 네, 느낀다고요? 네. 야, 약간 사각지대로 본인을 모는 거네요, 그냥.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좀 중독 성향이 잘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자극, 긴장. 예, 마지막 순간 이렇게 저 마지막 히든패를 보는 느낌으로 하는 거 이런 걸 하는데 예, 그 쪼이는 느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닥쳐야 막 그게 올라와. 나는 닥치지 않으면 내 이게 안 생겨. 마감의 스릴을 즐기는 네, 사람이 그런 있는데 거죠. 이분들이 한 가지 또 조심할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자기는 살아있다 느끼지만 몸은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주로 심장이라든지 혈관 계통 이런 것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질환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가 높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짧고 굵게 가는 거죠. 교수님도 이제 수많은 학생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생활하시다 보니까 과제도 이렇게 또 미리 좀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닥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이게 사실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학교에 있었는데요. 이게 보면은 과제가 요즘은 이제 만약에 자정까지 어느 사이트에 파일을 올려라. 이렇게 되면 12시가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파일을 올릴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되는데 막히는구나. 저는 심리학하는 사람이니까 네. 학생들이 언제 많이 내나 그리고 언제 많이 내는 학생이 성적이 어떨까 했는데 보면 과제 전날 내는 학생이 있거든요. 전날 내는 학생은 성적이 좋아요. 학점 소녀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당연히 그 당일날 냅니다. 이게 한 3, 4개월 전에 미리 과제를 공지하고 중간에 리마인더도 많이 주거든요. 가장 많이 내는 시간이 뭐냐면 11시 50분입니다. 네, 11시 50분이에요, 실제로. 근데 11시 50분 괜찮잖아요. 아직 한 10분 남아있죠. 그쵸. 그런데 그중에 3분의 1은요, 11시 57분부터 내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쪼여오는 느낌처럼 네. 57분에 여전히 한 3분이면 탑재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또 상당수는 59분을 눌러요. 와. 이게 왜냐면 59분 지나고 잘못 누르면 완전 0점 처리되는데도 끝이죠. 불구하고 이 마지막 순 59분 누르는데 제가 20년 있으면서 한 학기도 없었던 적이 없어도 신인류가 있어요. 그 사람도 누구냐면 뭐예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요. 네. 자기는 분명히 59분을 눌렀는데 안 됐다. 이게 안 됐다. 근데 정말 이메일을 받는데 그 사연이 기구해요. 긴 사연에 보면 뭐 어떤 사람 말도 안 되게 뭐 모래시계가 떴네, 뭐 파란색 화면에 치명적 오류가 떴네, 뭐 온갖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 참 마음이 아프지만 0점 처리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규정이 규정은- 구절절한 이야기여도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예, 참 마음이 아프다. 0점 처리한다 이게. 참 학생의 얘기는 마음이 해야 돼.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얘기를 마음이 해야 돼요. 아프다. 네. 공감한다. 네. 그러나 0점 처리다. 게으름 상대장이 있대요. 게으름 상대장. 뭐예요? 작십 3일이 ENFP. 입으로만 떠드는 ENTP. 잠만 자는 ISFP. 나지. ISFP. 내가 어떻게 보면 저랑 형이랑도 게으름이 들어가네요. 아니 저는 제가 있잖아. 제 스스로는 게으름이 있다니까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네, 그러지 달라지죠. 말아야 할 것이 생긴 거지. 전체적인 성향은 좀 약간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좋아하고. 사실 보면 이게 현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어떤 분야는 내가 이렇게 하고 어떤 건 이렇게 하고 이거 사실은 그거를 안다는 거잖아요. 네. 내가 어떨 때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그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고 계신 거예요. 보통 행동적으로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15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15분. 네. 보통 이제 뭐 그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도 보통 1시간 단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옷도 갖춰 입고 뭐도 해야 되고 이거 바쁘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러다 예. 보면 안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네. 편한 복장 입고 나가서 15분을 걷거나 15분 어떤 거를 하게 되면 일종의 시동을 걸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15분 단위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1시간에 4가지의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효율성이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15분을 시작해라. 책상에 일단 앉기까지가 힘들잖아요. 네. 앉고 나서 그 15분을 책을 펴고 있다 보면 사실 나도 모르게 책에 이렇게 또 조금. 맞아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요. 저희가 많이 이제 권하는 네. 것 중에 하나가 시험 공부할 때도 그냥 일단 책을 펴라. 펴라. 펴고 그냥 15분을 읽어라. 네. 뭐 이해하고 외우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예, 그냥. 그렇게 되면 시동이 딱 걸리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은 그 헬스장에 가기가 힘든 거지. 일단 힘들어요. 들어가서 15분 약간 몸 풀고 뭐 하다 보면 또 돼요. 야, 그게 아유, 힘들어. 쉽지가 않네. 요즘 그런 것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제 가는 곳마다 메모를 조금. 네. 좋은 글귀 같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거 목표를 본인 주변에 메모지로 이렇게 붙여놓는.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미루는 분들한테 그걸 권해드리는데요. 미루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메모를 자기에게 그 책상 앞에 하나만 붙여놔요. 네.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안 봅니다. 그거 절대로. 제가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렇게 눈이 시선이 가는 것을 계속 다 메모를 붙여야 해놔야지. 되는데 특히 이제 집에 왔을 때가 늘어지잖아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 거기 또? 물병 위에 보고서 다시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만약에 라면을 먹으려면은 김치 필요하죠. 김치통 위에 보고서는 어찌 되었는가 이렇게 실제로 자기가 보이는 곳에 이거를 해둬야만 사실은 되고요.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면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내가 또 일을 해달라. 미뤘을 때 그 리마인드 시켜달라. 이 정도는 해야 이게 빠지는 거예요. 예, 뭔가 내가 습관화 되기 전까지는 계속 뭔가 나에게 어떤 기분 좋은 그런 압박을 하는 건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 이것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보면은 과연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물론 개인차가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겠죠. 평균적으로는 66일이 걸린답니다. 네, 런던 대학교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재밌는 게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18일만 있어도 된대요.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데 맞아요. 잘 안 되는 사람은 254일이 걸린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게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2달은 해라. 2달을 지속하는 데에서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예, 지금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교수로 있는 허태균입니다. 사회심리학자입니다. 사회심리학은 처음인데 사회심리학이 뭡니까? 사회심리학은 인간이 사회적 맥락에 있을 때, 사회적 맥락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21년 동안 심리학을 연구하셨지만 파악하기 힘든 심리는 누구? 제일 힘든 사람은 역시 가족, 특히 아내. 우리 사모님. 네, 약간 부부싸움 이런 거 할 때 이제 심리학을 이용해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뭐라 그러면은 제가 그거는 당신 무의식에서 무슨 뭘 원해서 그런 거야. 이러면 자기는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 그러면 그러니까 무의식이야. 제가 그랬거든요. 야, 화난다. 몇 번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러고 나니까 제 무의식이 무너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녀분들과의 갈등이나 이런 거는 좀 없으신 편이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네. 그렇게 저를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교수로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수업을 듣고 나오면 그렇게 교수 욕을 해요. 그 아드님께서? 네, 아들이. 어.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야, 듣는 교수 기분 나쁘다. 그러지 마라. 이제 제가 그러거든요. 가만히 듣다 보면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끝에 제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안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이거는 아닌데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교수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제 아들한테는 안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교수님의 한국인의 행동 속 숨겨진 심리에 관한 이 강의가 좀 화제가 됐는데 한국인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연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연구한 건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해서 굉장히 서구 중심의 어떤 정통 심리학이라 그럴까? 그런 거를 좀 배웠는데 근데 야 저게 굉장히 필요하다. 왜는가 하면 기존의 서구 중심의 심리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있다가 이제 모험적인 학문 분야로 옮겨갔다. 네. 오랜 시간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한국인만의 어떤 심리가 좀 있다면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이제 관계주의. 관계주의.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취향이나 다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내 거를 바꿔줄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자기 메뉴판 보기도 전에 뭐 먹을 거야? 이러고 물어보죠. 일단 나도 나지만은 물어봐요. 네, 우선 물어봐요. 네, 물어봐요. 뭐 드실래요?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나 가리는 음식이 있으세요? 물어보는 이유가 사실 마음속에 이미 네가 뭘 시키느냐에 따라 내가 시킬 게 바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영향을 주고받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외국 분들은 뭐 먹을 거야를 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냥 딱 보고 본인이 알아서 최근에 외국 분하고 식사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영화에서. 아니, 영화에서. 왜 자기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도 내가 뭘 먹으러 갔지만 또 남들이 다 이러면 그래 그냥 그거 먹자. 그럼 그게 좋겠다. 맞아요.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니까. 예.
관계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배려하는 거 이런 건 되게 좋은 좋죠. 거예요. 네. 예. 그 대신 그 배려가 역으로 뒤집으면 원칙을 깨는 거예요. 이제 줄을 서 있어요. 네. 근데 뒤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먼저 가세요. 이러면 배려죠. 배려죠. 배려인데 그러면 순서대로 간다는 원칙이 깨진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이나 아니면은 집단주의 사람들은 딱 원칙이 정해지면 이대로 해야 돼요. 내가 쏠게 뭐 이런 것도 약간 그 뭐 어떤 좀 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관계주의에서 나오는 주체성에 관련된 건데요. 주체성이. 네, 그 뭔가 하면 주체성은 자신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하고 확대하려는 성향이에요. 이게 집단주의 아마 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네. 집단주의는 조직 속에 묻혀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주의는 집단 속에 묻히는 게 아니라 1대1 관계로 가지는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소중해집니다.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도 영향을 줘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싶어요. 그게 주체성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쏠게 이런 것도 뭔가 그런 속에서 오는 나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한. 그렇죠. 뭐 그나마 괜찮아요. 그걸 할 만한 이유가 있는 날이면. 뭐 자기 생일이라든지 진짜 좋은 일이 있으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이하게 별 이유가 없는데 자꾸 밥을 사잖아요. 한 몇 번 받아먹고 나면 지가 뭔데?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지가 뭔데 뭐 아니 뭐 지가 뭐 돈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뭐. 약간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막. 이게 이제 그걸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이 좀 있는. 아니 이게 저 주체성이 강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이 또 있다고 그래요. 강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거는요, 생각을 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창의력이 좋아요. 그런가 하면 원칙이잖아요. 이러고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전부 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할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이걸 이렇게 사용해? 예. 심지어는 그걸 만든 분도 이런 기능을 그럼 인터넷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제품 개발자도 잘 모르는 사용법을 맞습니다. 우리나라 누군가가 만들어내잖아요. 사용자들이 이게 뭐 예. 기가 막힙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왜 처음에 우리가 음식을 가위로 자르는 걸 보고도 외국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죠. 맞아. 음식은 칼로 쓰리는 건데 근데 우리는 예. 아니 잘라지는데 이건 뭐 칼이나 가위나 아니 그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면 또 혹시 좀 부정적인 부분도 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요. 공사하는데 이렇게 가면 자기가 보기엔 이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도가 있는데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7개면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안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 생각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원칙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맞아.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게 재미없어요. 문제는 말만 하면 괜찮은데 진짜 찾아요. 맞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못 찾으면 괜찮아요. 근데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일상에서 많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참 그래. 아니 그 한국인의 어떤 이러한 심리적인 성향이 오늘날 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갈등 이런 것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경에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제일 화가 나나 하면 내가 영향을 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영향을 안 받을 때예요.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냐. 뭐 이거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사회 전체로 확대시켜 보면 우리나라 사회가 이런 특성이기 때문에 전 세계 유례 없는 경제 발전도 이룩됐지만 동시에 전 세계 유례 없는 사회적 갈등도 유래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근데 사실 그 우리 사회가 뭐 항상 요즘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그 세대 갈등, 뭐 여러 가지 뭐 갈등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예. 어떤 점 때문에 이런 좀 갈등이 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일종의 환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약간 저는 환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나하고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자꾸. 말은 이렇게 해요. 우리 둘이 사이에 의견 조율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보자.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엔
내가 합리적이고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네가 내 쪽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하는데 이 설득하는 방법이 보통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면 나 같은 생각을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이 많아져요. 근데 상대방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생각이 머리가 나쁜가? 왜? 내가 알려줬는데 충분히 얘기 다 했는데 야, 그거는 그거는 조금 과한데. 아니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 자기하고 생각을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이게 심지어 무슨 충 뭐 이런 인간으로도 네. 취급 안 하는 그런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붙을까 보면 쟤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면 저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가도 되는 거였는데 이제 미워하기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나쁜 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는데. 했는데도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당연한 다양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양성이 왜 미움이나 혐오까지 갈까? 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심리적인 과정을 다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그 얘기에 좀 공감이 많이 가긴 가네요. 나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냥 다르면 다른 대로 살라고 내버려둬 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교수님은 실제 성격이 좀 어떠십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 좀 쿨하시고 어떠세요? 교수님은 좀. 예. 집요하게 설득하죠. 제가 한국 사람인데다가 교수인데. 멋지시네요. 지금 얘기하시면서 좀 느꼈어요. 나는 합리적이다라는 네. 그 생각이 어느 정도 교수님도 좀 깔려 있구나. 그럼요. 제가 하는 말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확신이 없으면 강의를 못 해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 그것도 맞네. 아니 우리 관계에 대해서 아까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한국인들이 지향해야 될 관계를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그게 뭔가 하면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자녀예요. 자녀가 뭘 하면 넌 그래서 어떡하니?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안 된다. 내 나이 때는 안 그랬다. 뭐 내가 학생일 때는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최악이거든요. 자꾸 자기 기준으로 자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내 나이 때는 내가 고등학생일 때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말. 그게 언젠가 하면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는요.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손주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즘은 그러고 노니? 너는 그게 재밌니? 난 잘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 끝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사회가 서로한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생명다양성재단이라는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이제 성함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생태학자는 어떤 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글쎄요, 뭐 저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쫓아다니면서 동물들은 무슨 짓 하고 사나 그런 거 염탐하는 일을 한다. 화두가 되는 기후변화라든가 뭐 생물다양성 감소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또 연구하게 되는 뭐 그런 분야입니다.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연구를 하셨겠지만 어떤 동물들을 좀 연구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네, 개미를 오래 연구를 했고요. 개미요? 네, 개미는 한 40년 가까이 40년이나 연구를 하셨어요? 네, 우리나라에 굉장히 흔한 여러분들이 맨날 보는 까치. 예. 까치가 전 세계적으로 사는 새인데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까치가요? 네. 그래서 까치도 한 25년째 지금 연구하고 있고 또 저 인도네시아에 가서 긴팔 원숭이 인도네시아 네, 정글에 긴팔 사는 원숭이. 긴팔 원숭이 지금 한 15년째 연구하고요. 돌고래 제주도에 가서 돌고래 이제 거의 한 10년. 10년이요? 네. 아니 근데 개미 연구를 40년 하셨으면은 정말 뭐 개미 박사님이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어떻게 좀 개미를 연구하게 되셨는지요?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자꾸 개미 닮았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진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좀 닮으셨다. 그런 얘기 잘못하시면 안 돼요. 왜요? 지금 제가 약간 고통까지. 교수님도 그렇고. 그 왜 저 앱에 저 연예인 닮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해봤는데 3번이나 유재석 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더러 개미 닮았다고 웃으시면 같은 과예요, 선생님. 우리 교수님께서 개미를 연구하러 정글까지 가셨다고. 네, 뭐 개미가 우리나라에도 제법 많긴 한데요. 네네. 정글에 재밌는 개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막 뭐 독을 쏘는 개미들이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 개미한테 한번 쏘여가지고요. 네. 그냥 기절한 적도 있어요. 기절을 해요? 네. 어디에 쏘였는데? 세상에 개미 중에 제일 큰 개미가 거의 한 3cm 정도. 이 정도면 굉장히 크네요. 네. 그걸 우리가 총알개미라 그러는데 네. 걔는 침을 가진 개미인데요. 네네. 절벽으로 이렇게 제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잡다가 하여간 이 팔뚝을 쏘였는데 네, 근데 이러고 이제 뭐 문지르고 기어 올라와서 그냥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동료가 제가 길에 숲속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왜 그러고 있냐고 그래서 개미한테 쏘였어. 그랬더니 야 개미 연구하는 놈이 개미한테 쏘여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냐? 근데 뭐 어떡해요? 기절을 한 방 맞았는데 하여간 기절했어요. 교수님께서 침팬지의 어머니라 불리는 제인 구달 박사님하고도 좀 각별한 사이시라고요? 네. 일년에 한 300일 정도를 세계 한 80개국을 순회를 하시거든요. 와. 그러시면서 이제 자연을 보호하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한 2년, 3년에 한 번씩 그래도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쭉 오셨어요. 두 분이 만나면 뭐 어떤 대화를 좀 나누십니까? 교수님하고 구달 선생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이런 위기에서 살려내느냐, 뭐 어떤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이 위험을 알릴 수 있느냐, 뭐 그러니까 뭐 거의 전략 회의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음에 뭘 하자,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동물들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 인간들을 한번 돌아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2005년 그 호주제 폐지에 교수님께서도 좀 힘을 보태셨다고요? 아유, 네.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좀 비겁한 사람이거든요. 가능하면 안 나서고 싶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그렇죠. 뭐 다 그래요. 네. 되도록이면 숨으려 그러는데 저 EBS에 나가서 강연을 한번 했는데 네네.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동물사회에는 호주제도라는 게 없더라. 뭐 당연하겠죠. 걔네들이 뭐 그런 저 시스템이 있겠어요. 만약에 그들에게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호주는 암컷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되게 생물학자로서 그냥 평범하게 했어요. 하셨어요. 근데 그게 방송된 날부터 전화를 못 쓰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 전화가 없던 시절인데 내려놓으면 울리고 받으면 욕하고 뭐 이러니까 엄청난 언어 테러를 거의 한 1년 당했어요. 1년이나요? 네. 그런 어떤 와중 속에서 여성들로부터 전화를 한 몇 차례 받았는데요. 그 어떤 분은 막 전화통에 대고 대성통곡 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선생은 어디 있다 이제야 나타났느냐 뭐 이러면서 당신 가슴이 다 후련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비겁한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거 뭐 어차피 욕먹고 있는데 에라씨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책도 쓰고 글도 쓰고 방송도 하고 이유 뭐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질러 댔더니 어느 날 헌법재판소에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변론을 했고 자연계의 계보를 뒤질 때는 우리는 암컷을 따라 올라가면서 추적을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주제가 결코 자연스럽지 못하다. 호주제가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같이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호모사피엔스의 종특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서 이걸 갖고 있는 나라는 한반도의 몇 천만 호모사피엔스 중에서 요 동물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생각하려고 그래도 이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제 변론이 끝나고 한 2, 3주 후에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위헌이다라는 판정을 내려서 그게 이제 다 끝났죠. 그 암울한 역사가 끝났죠. 참 정말. 네. 남편이 일찍 죽으면 아들에게 예속되는 거고 그 아들이 또 잘못해서 빨리 죽으면 손자한테 예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 땅의 여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법무부가 호주제를 2006년에 폐지하는 대신 개인별 신분 등록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성 대신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등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은 또 혼인할 때 부부의 합의로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호주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신분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또 이렇게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에는 꼭 토를 하나 달아야 됩니다. 뭡니까? 마치 제가 다 한 것처럼 비춰지면 이게 대단히 불운한 거거든요. 아유, 그럼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야구 용어로 하면 끝내기 안타를 치게 된 거예요. 제일 끝에 이제 참여했다가 또 빌려 교수님 들어갔다가. 이런 말을 좀 우리가 배워요. 그러니까 많이 아시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비유도 척척 끝내기 안타다. 뭐 이런. 네. 교수님께서 미국 유학 시절에 하버드 기숙사 사감을 하셨어요? 네. 하버드에 계셨어요? 네. 그런지도 모르고 조셉 하버드에 계셨어요. 바로 네. 7년간 하셨네요. 이게 이제 박사 과정을 하시면서. 네. 아니 근데 이게 하버드생들은 실제로 새벽 4시 반까지 이렇게 뭐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는데 막 이게 사실입니까? 에이, 사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괜히 왜 옛날에 불이 안 꺼진다고 뭐 이렇게. 하버드 대학의 공부 벌레. 네. 맞아, 그 책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제가 관찰한 하버드 학생들은요, 공부보다 사회생활을 훨씬 많이 해요. 이게 참.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티가 나는 아이가 성적 잘 받은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전혀 존경심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학생회장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다 온갖 세상 일을 다 하면서 A를 받는 거예요. 그런 놈을 서로 다 우러러 보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새벽 1시까지 사회생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개 공부를 한밤중에 시작해요. 서로 그냥 얘기를 하려고 거기는 그렇게 막 한다면서요? 네. 누가 많이 떠들었느냐로 일단 점수가 어느 정도 판정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책상 밑에 표 하나 가지고 제가 떠들었다. 이거 체크하거든요. 계속 체크를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서로 발언 기회를 주건 말건 그냥 악착같이 떠들어야 돼요. 아니 우리 가면 괜찮겠는데요 점수가. 저도 우리는 그냥 떠드는 거고. 조셉, 우리는 떠들어 제끼는 거고. 떠드는 거는 뭐. 거기는 토론이야, 토론. 아니 거기도 일단 떠들어 제껴요. 일단 제껴. 거기도 제껴요? 두 분은 제끼는 하버드로 거라면 자신 있는데. 두 분은 하버드로 떠들어 가는 제끼는 걸로. 거라면 자신 있었어요. 하버드가 밀리지 않고 뭐. 우리도 뭐 떠들어 제끼는 거는 뭐. 예. 교수님은 얘기를 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네. 잘해주셔서 교수님 수업은 광클 수업일 것 같거든요. 이거 저 금방 바로 그냥 찰 것 같은데요? 이번 학기에 폐강됐습니다. 제 수업. 제 생애 처음으로. 저 교수 폐강이 됐어요? 네. 40명이 안 되면. 너무 충격적이다. 놀고 있는 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충격이에요 지금. 지금 사실 아니 근데 이게 폐강이 됐어요? 지금 정보가 들어왔어. 긴급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대요. 뭐예요?
이게 교수님의 이 과목이 3학점짜리 과목인데 근데요. 30학점만큼이나 어렵기로 소문이 났다. 이게 그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소문이 좀 나 있어요. 너무 힘들다. 그 학기에 최재천 교수 강의 들으면서 다른 수업을 들으면 다 망한다. 그 학기에 그 수업 하나만 듣기도 벅차다. 뭐 이런 소문들을 이 얘기 들었는데 거기 수강 신청을 하고 싶지가 않네. 네. 그 얘기를 해주세요. 혹시라도 이제 내년에 혹시 수강 혹시나- 신청을 하실 네. 학생들에게 네. 미리 좀 교수님 미리 좀 얘기 좀 하세요. 네.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제가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립니다. 웬만하면 성적은 잘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힘든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일의 양을 줄여줄 생각은 없습니다. 미안한데 열심히만 하면 그거를 조금 교수님이 좀 양보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그 열정 제대로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그 마음은 너무 알고 있으나 아이 망했다. 저는 용납 못합니다. 저때 나왔네요. 교수님도 망했다라는 얘기가. 이 교수님이 가장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있다면 요즘 뭐가 있을까요? 네, 하여간 코로나19 겪으면서요. 교수님이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겁니까? 코로나19도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겁니까? 근데 그 질문이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기후변화인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온 것 같다는 확인을 한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 박쥐를 우리가 한 1,400여 종 정도 발견했는데 거의 압도적으로 전부 열대에 삽니다. 박쥐는. 근데 그 열대 박쥐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벌어지니까 온대지방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슬금슬금 온대지방으로 지금 분포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 작년 2021년 5월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지난 100년 동안 박쥐들이 이제 자꾸 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온대지방에 박쥐들의 생물 다양성 거점 지역이 몇 군데 생겼다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중국 남부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지난 100년 동안 열대박쥐가 40종 이상 들어와서 이주를 했는데 지금 열대에 가서 박쥐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저 선별 진료소 데려가서 이렇게 검사해 보면 대개 2가지 내지 3가지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걔네들은 달고 살아요. 근데 걔네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네. 그러니까 40 곱하기 2 아니면 3 하면 대충 100이 나오잖아요. 네. 그 결론은 뭐냐? 지난 100년 동안 중국 남부 지역으로 100종류 이상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놈이 이번에 우리랑 나쁜 의미에서 궁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이 터진 거니까. 이야, 이게 저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또 이거 기후 변화가 우리 그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우리가 농경을 하기 전 한 만여년 전으로 돌아가면 지구에 한 6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조금 많은 정도가 전 지구에 흩어 살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포유동물과 새들 전체에서 우리가 차지하던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1%가 안 됐거든요. 지금 2022년 5월 현재 우리가 그 계산을 다시 해보면 우리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동물의 무게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6 내지 99%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만년 동안에 우리가 1% 미만이었는데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야생동물을 1, 2, 3% 정도로 줄여버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저 야생동물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어느 날 집주인이 너무 힘들어해서 나 이사 가야 되겠다. 이사해보면 거의 백발백중 호모사피엔스 아니면 호모사피엔스가 기르는 동물인 거죠. 이 생물 다양성의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확률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은 그냥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글쎄요, 재수 없으면 몇 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 꼴로 우리는 마스크 쓰고 이 짓 하면서 생을 마감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는 새롭게 정립하면서 살자. 자연을 행복하게 해주면 우리도 행복해진다. 그걸 왜 안 합니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교수님한테 아주 오늘 우리가 환경을 왜 보존해야 되는지, 왜 환경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야 꾸준히 하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이렇게 그 코로나까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깜짝 놀랐어요. 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학으로 생명을 구한다.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김재경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교수이고요. 그리고 IBS 의생명 수학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요즘 수리생물학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또 있다고 그래요? 네. 제가 좀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가 생체시계라는 분야입니다. 그거 그렇지 않아도 생체시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네, 시계. 예를 들어서 유재석님은 보통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저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한 12시 안에는 무조건 자고요. 그리고 보통 일어나는 시간 6시, 7시? 네, 그 정도의 그 사이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 오늘 밤에 깜깜한 동굴로 유재석님을 집어넣습니다. 생각만 해도 답답하네. 빛이 보이지 않는. 네, 빛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답답해요. 저녁 몇 시인지 모르는. 그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어제 주무셨던 시간이랑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랑 비슷하게 주무실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럼 그럴 수 있지 생각하실 텐데 제가 한 달 동안 가둬놓으면 한 달 동안 그게 유지가 돼요. 진짜요? 네.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두 분을 졸립게 만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일정한 시간에 나와요. 본인이 주무시던 시간에. 근데 멜라토닌이 그 시간에 딱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뭘 알아야 되냐면 시간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몸에 시계가 있나? 봤는데 진짜로 내 안에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신경이랑 우신경이 교차하는 그 시교차상핵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을 제가 각각 독방에 넣으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내가 자던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시간에 좀 일어나고. 네. 그러면 사람마다 생체 시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씩 다 다르고요. 조금 빠르신 분도 있고 살짝 느린 분도 있는데 그 빠르신 분들은 멜라토닌이 좀 빨리 나오니까 아침형 인간이 되는 거고 느리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약간 좀 이게 늦게 나와서 이제 저녁형 인간이 되는데 근데 이 아침형 저녁형이 평생 고정되는 건 아니고요. 나이에 따라서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게 이제 사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포유류가 거의 다 똑같은데요. 사춘기가 되는 순간 저녁형으로 바뀌어요. 시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몇몇 주는 그 등교 시간을 좀 늦췄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유재석님한테 7시가 청소년기 학생들한테는 새벽 5시랑 똑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야, 근데 이 말을 또 이제 교수님이 하시게 되면 이게 또 파장을 청소년이라는 게 많이 미치면 거봐! 내가 아침에 늦게 모든 포유류가 다 그렇대. 이게 좀 사람마다 생체 시계는 다르다 지금 교수님이 좀 얘기를 하셨는데 월요일이 또 좀 피곤하고 막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왜 하필 월요일이 피곤할까? 왜 피곤할까? 사실 생체 시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해가 떠 있을 때는 빛을 보고 해가 없을 때는 빛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좋군요. 네, 왜냐하면 눈으로 들어온 빛 정보가 시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 갑자기 들어오는 빛 패턴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요 옆에 시계 조절 버튼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차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렇군요. 근데 월화수목금은 어차피 회사를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조절을 규칙적으로 아침 7시에 항상 조절을 일어나야 좀 되잖아요. 하죠. 근데 금요일 밤이 되는 순간 왜 사람들은 갑자기 늦게 자고 토요일 아침이 되면 늦잠을 자고 맞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보통 자는 시간보다 3시간, 4시간 늦게 자고 3시간, 4시간 늦게 일어나는 게 어떤 행위를 한 거냐 하면 북경에 간 거랑 똑같아요. 베이징에. 그러니까 몸의 주말에 시차를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구나. 그거가 시차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월요일이 되면 북경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힘든 겁니다. 왜냐면 북경 시간으로 몸은 맞춰져 있으니까. 아, 야 이거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네. 여러 가지 불규칙함에서 오는 피로함이군요. 그렇죠. 왜냐면 시계가 그 해외에 이미 이제 좀 조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걸 다시 돌이켜야 되니까 뭐 규칙적으로 주말에 사시면 좀 덜하다. 네. 아니 그 전체 노동 인구의 20%가 교대 근무자라고 하는데 네.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어떻습니까? 낮밤이 또 바뀌어서 이게 좀 생체 리듬, 생체 시계가 예, 이게 좀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그러니까 시차는 당연히 몸에 엄청 안 좋은 거거든요. 안 좋죠. 근데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게 매주 발생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분들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일상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자면 컨디션이 좋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걸 몰라요. 그 이유가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수면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6시간, 7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잠에 들어가는 시간도 다르고 그리고 기존에 수면했던 기록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날은 5시간, 4시간만 충분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8시간, 9시간 자야 되는 날이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학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뭐냐 하면 그분들의 이제 수면 패턴을 쭉 매일매일 분석해서 오늘은 5시간 주무시면 됩니다. 오늘은 8시간 주무시면 됩니다.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앱을 개발을 마쳤고요. 아, 앱이 나와요? 네, 이제 곧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무료, 이제, 무료군요. 네, 공익으로 나오는 것이고 교대 근무자분들만 아니라 사실 아무나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신기한 게 수학으로 인간의 수명도 계산할 수 있어요? 아, 사실 그 아마존 그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 네, 베이조스가 그 몇 년 전에 이제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캘리포니아에. 저 같은 사람을 되게 고용을 많이 했어요. 수학자 중에 이런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친구. 그래서 그중에 이제 제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 친구들한테 뭐 연구하냐 물어봐도 안 가르쳐 줘요. 기밀이라고. 그래서 아니, 술을 한 잔 먹으면 이제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데 술을 먹여도 얘기를 안 해줘요. 뭐예요? 그래서 얘들 뭐 하나 궁금했는데 작년에 드디어 첫 논문이 나왔어요. 뭐예요?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수명을 예측하고 현재 예를 들어서 유재석 님이 이제 앞으로 몇 년 남았다. 궁금한데 무서운데? 네. 그리고 그게 실시간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아, 이게 관리를 하면 내가 수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구나. 예전에 그래서 이런 질문 많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예상 수명을 알 수 있으면 안다. 나는 알고 싶지 않다. 나는 알고 싶지 않다. 조셉은? 저 알고 싶어요. 왜냐면 궁금해서? 왜냐면 제 생활 패턴이 좀 건강해야 되는데 좀 잦은 음주도 있고 그리고 뭐 식사도 규칙적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네. 걱정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 좋은데 이제 안타까운 거 아마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술을 지인들이랑 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눈 떴더니 수명이 줄어들었다. 얼마만큼 줄어들었어.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겠다. 네네. 뭐 이런 거 진짜 스트레스겠네.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저는 거북이가 뭐 100년, 200년 산다 막 네, 이런 거 맞습니다. 되게 신기하고. 네 맞아요. 사실 아까 알토스랩이 영생을 연구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걸 하는 방법이 오래 사는 생명체들이랑 오래 살지 못하는 생명체들의 차이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알면 요렇게 하면 오래 살 수 있구나를 원리를 알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러네. 네 그래서 어떤 생명체를 딱 갖고 오면 얘는 평균 수명이 몇 년이다. 이런 걸 예측해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한테 적용하면 그런 수명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이게 우리가 먹는 약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디가 아파서 뭐 어쨌든 약을 또 먹게 되는데 요것도 그 오전 오후 복용 그 시간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요? 네, 사실 신기한 게 아침에 먹는 거랑 저녁에 먹는 거랑 효과가 3배가 차이 나요. 3배가. 와. 그게 생체식이란 게 일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24시간 주기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 생체시계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거의 많은 약에 이런 원리들이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그 서울대병원 암센터랑 같이 했던 연구는
암 치료를 할 때도 그런 게 있더라라는 걸 저희가 이제 알게 돼서 아니 어떻게 이게 저희가 이제 그 혈액암이라고 부르죠. 네. 그 혈액암에 걸리면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6번을 받아요. 이제 3주 주기로. 그럼 이제 가면 이제 간호사분이 여쭤봅니다. 이제 환자분한테 9시에 오시겠어요? 아니면 오후 2시에 오시겠어요? 만약에 두 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만약 그렇다면 좀 일찍 아침 9시. 그래서 그 선택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 이제 저희가 5년 동안 이제 추적을 해봤더니 추적을 하셨구나. 오후에 치료받은 여성 환자분은 2%만 사망을 하셨고, 근데 오전에 치료받으신 분은 25%가 사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 거죠. 네네. 근데 그게 신기하게 여성은 차이가 있는데 남성은 차이가 없어요. 그 오전 오후의 치료가. 그래서 왜 그런가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그쵸. 봤더니 그 저희 몸에는 이제 백혈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백혈구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것들을 잡아주는 건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골수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골수가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하루 종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침에만 만들어내요. 그럼 그 아침에 만들어낼 때 항암제라는 게 들어오면 항암제는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 몸이 부작용 반응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원래는 치료약을 100을 써야 되는데 그 90을 쓰고 80을 쓰고 낮게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 치료 효과가 낮아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전 그룹에서 좀 사망률이 높아졌던 것 같고, 그런데 남자는 이 골수에서 만들어진 이 활동이 오전 오후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는 오전 오후 다 상관이 없었던 것 같고 여성분들은 오후에 확실히 더 약효가 좋고 부작용이 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이 이제 지금 나름의 연구를 하시는 초기 단계이기 초기 단계라서 때문에. 아직은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한 200분을 대상으로 한 연구니까 사실 이거를 좀 더 하려면 더 많은 많은 분들의 더 많은 암 종류로 계속 이제 확장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그렇게 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뭔가 시간이 지나서 이게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이제 이런 치료는 여성분들께는 오후를 좀 권유를 드립니다. 하는 게 좀- 아하. 그래서 이런 암 치료 말고도 수많은 치료 행위에 대해서 언제 하는 게 좋은지를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니까 독감 백신 그쵸, 그쵸. 맞으실 텐데 그 저희가 예방 접종을 하는 이유는 몸에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오전에 맞았을 때는 항체가 한 이만큼 증가하면 오후에 맞았을 때는 요만큼밖에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전에 맞는 게 훨씬 효과가 좋고 그리고 그 차이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사실 큰 상관이 없고 내가 좀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치료받는 거, 백신 맞는 것이 좀 더 좋다. 어쨌든 그 젊음은 네, 젊음은 네. 우리가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약국에 가서 젊음 조금만 주세요. 한 30ml 뭐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요것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다 일반화할 수 없고 연령대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할머니한테는 가능하면 1번으로 가서 맞으시라고 네,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있고요. 사실 수학이라는 학문이 거의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내가 서울에 몇 시에 도착할지 예측해 주는 것, 그리고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좀 더 수익률이 더 높을지 예측해 주는 것. 이 모든 예측에 사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학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쩌면 대부분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그 수학 공부가 생각보다 쓸모 있는 일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요. 굉장히 수학이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는데 수리생물학은 사실 저희 인간이 꿈꾸는 최종 행복에 관한 것이죠. 저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그런 학문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음 근육을 연구하는 연세대학교 김주한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내면 소통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마음 근력을 키우는 것, 그런 거에 강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하신 아니 또 좀 이런 인정욕에 대해서 좀 그 교수님이 좀 얘기를 해주셔서 생각을 해보니까 SNS도 사실 약간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사실 SNS가. SNS는 진짜 행복한 일상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정 욕구는 적당한 수준이고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에너지를 주고 예, 예. 너 인정받고 싶고 그렇죠. 이 사회에서 이제 건강하게 우리를 만들어주고 좋은 거예요. 활력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정 중독이라고 있습니다. 인정 중독. 그거는 조금 구분을 해야 돼요. 네. 그건 어떻게 되는 뭐냐면 인정에 내가 의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받으면 지나치게 기분이 좋아지고 인정을 못 받으면 지나치게 낮아져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 기분 좋은데 그와 또 비슷한 반응을 얻고 싶어서 올렸는데 이거 그만큼이 아니다. 그럼 뭔가 기분이 또 쭉 다운되고. 너무 다운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인정 중독에 빠지면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물건을 사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뭘까? 그래서 삶의 거의 모든 의사 결정을 타인의 시선을 생각해서 하게 남들이 되는군요. 어떻게 볼까를 생각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삶이 사라집니다.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SNS가 내가 살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올리는 아니라. 거기에 올리려고 살아요. 맞아. 어디 뭐 음식을 먹고 그렇죠. 거지 인정받으려고 사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타인에게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개 목줄 있죠. 개 목줄을 해가지고 그걸 대중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겠다. 내가 끌려가는 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특히 10대 청소년들한테는 그게 더 심한데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타인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을 때 더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0대들이 그런 거에 더 열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화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어디 가서 상황이 안 좋더라도 그럼에도 이게 있으니까 괜찮지 않아라고 저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합리를 시켜버리면 근데 지금 조셉이 얘기한 대로 이 긍정적인 사고와 합리화 이게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그러니까 차이가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느 음식점 가서 음식을 하나 시킬 때도 뭘 하나 살 때도 자꾸 나도 모르게 누군가한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건 내가 뭘 하든지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 변명의 필요성을 아예 안 느끼는 상태. 그게 내가 내 인생을 주인공으로 사는 거죠. 그거죠. 인정 중독 같은 거 이런 합리화 자꾸 하는 그런 습관이 왜 생겼나를 이렇게 보면 어려서부터 엄마나 아빠가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았다가 야단 맞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다 커서도 머릿속에 엄마 아빠 같은 존재 누군가한테 해명하고 설명하는 습관이 들어버린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어떤 걸 해도 내가 결정한다는 느낌, 그걸 자율성의 느낌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걸 길러줘야 돼요. 예를 들어 너 오늘 양말 신어 이러지 말고 너 빨간 양말 신을래? 파란 양말 신을래? 그러면 파란 양말. 그러면 이거는 양말도 내가 선택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걸 내가 선택했음을 자율성을 계속 길러줘야 됩니다. 지나친 칭찬 애를 막 올려주면 애는 점점 불안에 빠집니다. 칭찬해 주는데 불안에 빠지. 왜 그러냐면 그림 한 장을 그렸어요, 얘가. 그랬더니 너는 미술에 재능이 있나 봐. 천재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칭찬하면 그다음 또 그림 그려. 또 그림 그려. 그럼 얘는 이제 그림 그리나 보다 그러고 별로 칭찬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아까만큼 칭찬이 많아. 어제만큼 칭찬이 많아. 그러면 나 천재 아닌가 봐. 남의 인정을 받으면 내가 짜릿하게 기분 좋아지고 그림 그렸는데 엄마 아빠가 모른 척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지고 그래서 점점 거기에 인정에 탐닉하게 됩니다. 결과물을 칭찬하면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네가 행복했냐 재미있었냐 그걸 자꾸 물어봐줘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을 내가 산다는 느낌이 자꾸 생겨서 인정 중독 같은 데 덜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인정 중독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법 쉬운 방법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정 중독에 빠진 상태는 나를 평가 대상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나를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엎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존중한다. 평가가 아니라 와 이분 멋있는데?
이런 면도 있군. 네, 그래서 네, 네. 이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삶에. 네. 그리고 전전도피지로 활성화되고 그러면 이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게 많이 줄어듭니다. 네. 인정을 하니까.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사랑과 존중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제가 대학교 4학년에 들어갈 때 이제 입사 면접하잖아요. 그래서 면접 시험 잘 보는 테크닉으로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쫙 있으면 입사 시험장이니까 잘 보이려고 노력을 그렇죠, 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무조건 긴장되고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면접관들을 와 이분들 내가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들어가신 분들이네.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안 잘리고 임원까지 되신 분들이야. 와 존경스럽다.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면접관들을 보죠. 그럼 진짜 잘 됩니다. 그래요. 긴장감이 그게 사라지고 맞아. 그게 내가 참- 평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네. 내가 이분들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노력을 하면 좋습니다. 사실 그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뭔가 인정한다라는 게 말은 쉬운데 이게 참 또 때로는 인간이기에 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가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우리 업계에서도 인기가 있다.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지. 저 사람은 인기가 있을 만해.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이 그럴까? 이렇게 인정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아니 왜 쟤가 나보다 인기가 있지? 아니 나 이유를 모르겠네? 아니 난 걔 좋다고 그래도 난 모르겠어. 근데 참 재밌는 거 네. 이것도 뇌과학적으로 네. 밝혀진 건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존중을 강조합니다. 타인을 존중해라 또는 나를 존중해라. 그럼 내가 나를 존중하면 타인을 무시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나를 존중하니까 이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정보 처리의 뇌 영역과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의 뇌 영역이 거의 일치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나오냐면 자기 존중심이 쫙 단단하고 높아지죠. 그럼 타인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맞아요. 세상에 존중할 사람 하나도 없네. 남을 다 이렇게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나를 속으로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무시하고 남도 무시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전전도피질이 약화되는 사람, 멘탈이 한마디로 약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무 교육을 쭉 어려서부터 받아오잖아요. 쭉. 그러면 항상 어떤 압박을 받고 사는 거냐면 너는 옳아야 돼. 정답을 얘기해야 되고 너는 옳아야 돼.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나는 옳아, 나는 옳아. 이거를 속으로 내면 소통을 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 댓글 남기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모든 걸 알고 내 말은 옳은 거예요. 전제를 보세요. 그렇죠.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네네네네. 옳아. 남은 옳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아니라 친절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하면 맞는 것 영어로 표현하자면 being kind. 맞아요. 친절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 친절한 게 나에 대해서 그 여기 자기도 행복해지고 자기 능력도 좋아집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 부정적 사고 아까 좀 얘기를 쭉 하셨는데 이것을 조금 긍정적 사고로 좀 바꿀 수 있다고 할까요? 이럴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습니까? 그게 6가지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을 훈련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그러니까 다 용서면 뭐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그리고 갑자기 용서해라 뭐 연민을 느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뭐 목사님 설교 주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용서는 뇌과학에서 요즘 가장 뜨는 연구 주제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용서의 힐링 효과, 치유 효과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거의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동안 나온 연구들 보면. 그래서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하고 사랑은 이제 로맨틱 러브 이게 아니라 내가 나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고 타인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고 이런 훈련을 그 내면 소통 훈련을 계속 해가면 그러면 단단해집니다. 이게 그 교수님이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 얘기는 사실 저희가 늘상 듣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네. 이게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사랑은 어렵죠.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존중 없이 사는 삶이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괴롭고. 맞아. 근데 이거는 그게 사실 사랑이죠.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하루아침에는 되고 연습을 해야겠네요.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진짜로. 그러니까 인정하고 존중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 열받아. 오늘 뭐 할 것도 없는데 날씨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날씨가 좋은데 왜 열받을 일이에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도 사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이 부정적인 거는 생각이라기보다 감정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부정적인 감정은 분노, 짜증 이거는 몸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몸의 신호예요. 그래요. 더워요. 왜 이렇게 덥지? 그러면 왜 이렇게 덥지라는 생각은 떠오르죠. 하지만 이 생각은 몸이 더워서 느끼는 거죠. 덥지, 땀나고 느끼는 거잖아요. 몸의 문제잖아요. 그런 그 감정도 똑같은 거예요. 심장 박동 이상한다든가 여기 근육이 뭐 여러 가지 신체에 여기서 내장에서 이상한 신호 올라오고 그러면 짜증나고 짜증이 막 올라오면은 이 원인을 찾는데 딱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 이런 사람들이 원인이다라고 퍼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감정은 내 몸의 문제고 내 몸의 상태이기 때문에 몸을 편안하게 하는 움직임 명상 그런 걸 제가 많이 이제 개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명상을 하거든요. 혼자서 사우나에 가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 동안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면서 안 좋은 점이 자꾸 벌어지지 않은 것들을 먼저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명상을 어떻게 좀 그러니까 명상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면서 접하게 되는 거는 명상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명상이 아닌데 명상이에요. 대표적인 게 명상이 생각을 억제하고 누르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생각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2분 뒤에 나 무슨 생각하고 있을래?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생각은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로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거의 내 뜻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명상은 뭐 하는 거냐? 명상은 뭐 하는 거냐면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고 무슨 생각이 내 안에 올라오는구나를 알아차리는 어웨어니스라고 합니다. 그 알아차리는 거예요. 훈련을 하려면 뭔가 계속 알아차리면 좋잖아요. 대표적인 게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호흡을 들어오고 나오고. 지금 우리 말하는 동안 계속 호흡을 했죠? 했죠. 근데 호흡하는 거 못 느꼈죠? 못 느꼈죠. 어느 순간 나 호흡을 좀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그러면 이 어웨어니스의 능력이 쫙 좋아집니다. 그게 진짜 핵심이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알아차림 훈련은 꼭 가만히 앉아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움직이면서도. 네, 움직이면서 사실은 해야 돼요. 걷기 명상, 달리기 명상, 수영하면서 물속 명상. 이게 알아차리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몸을 다스리는 거죠. 즉 감정을 다스리려면 몸을 다스려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일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일종의 마음 근력 훈련인데 그걸 통해서 심장 박동을 좀 차분하게 하는 거 하면 좋겠죠. 대표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존2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을 5가지 구역으로 나눴을 때 두 번째 영역, 살살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천천히 뛰는 정도 그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30분 이상 일주일에 서너 번 한 2달 정도 하고 나면 심박이 평소 심박수가 쫙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요. 심장이 무조건 천천히 살살 뛰니까 이 사람은 불안감을 잘 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존2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이 유산소 운동은 몸 건강해지는 거는 덤이고 사실은 마음 건강에, 마음 근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교수님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오늘 좋은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교수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점점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상태가 점점 수행을 해서 그래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데드리프트랑 스쿼트 기준으로 다 100kg 최근에 다 돌파해서 이제 해서 태어나서 가장 체력이 좋은 상태가 요즘. 그래요? 계속 올라오고. 교수님 아까 인종욕 그거 얘기하셨는데 지금 인종욕 아니에요? 욕구입니다. 욕구. 인종 중독 아니고요. 중독은 욕구다. 요거 중독.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이건 그건 아니다. 그냥 이유가 남한테 잘 보이려고. 라면 중독이겠죠. 근데 난 제가 행복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타인의 평가 대상으로 나를 놓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어렵다고요? 아니야. 타인의 평가 대상으로 놓고 살아가는 삶이 더 어려운 삶이에요. 이게 더 쉬운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게 자꾸 어렵다고 느끼는 건 낯선 거예요. 근데 그게 더 편하고 쉬운 길입니다. 유퀴즈 좋아합니다.